2010년도에는 약 6만 명 정도였는데 2023년도에는 13만 명 정도를 넘어섰고요. 환자의 90% 이상은 65세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지선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브레인업 신경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킨슨 병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선생님, 파킨슨 병은 어떤 병인가요? 파킨슨 병은 우리 환자분들도 이제는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파킨슨 병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운동증이 발생하거나 움직임을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운동의 변화가 생기는 뇌의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이 병은 그러면 왜 생기는 걸까요? 라고 또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이 병은 우리 뇌에 흑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점차적으로 손상되거나 사라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 흑질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도파민이 점차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우리 몸에 있어서 떨림이라든지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 그리고 근육이 강직되거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이상이 있는 균형장애 같은 운동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병이 바로 파킨슨 병입니다. 요즘에 파킨슨병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유병률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파킨슨 병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꾸준하게 늘고 있는 병이에요. 60세 이상 인구의 약 1% 정도에서 발생하는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 질환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요즘 많아지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 의학적인 발전이 있으면서 오래 사시게 되잖아요. 고령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의학이 발전하면서 파킨슨 병을 찾아내는, 그래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 파킨슨 병 환자는 1990년도부터 2021년 사이에 약 28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신병원 자료를 근간으로 해보면 2010년도에는 약 6만 명 정도였는데 2023년도에는 13만 명 정도를 넘어섰고요. 환자의 90% 이상은 65세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75세 이상의 여성에서 유병률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파킨슨병 하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떨림이 가장 알려진 증상인데요. 혹시 초기에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 하면 손 떨리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게 되죠. 그런데 떨림 없이 시작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파킨슨병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은 느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인지 한쪽 손 움직임이 좀 둔해졌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컴퓨터 자판을 치거나 핸드폰을 하는데 한쪽은 유난히 오타가 많이 난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단추를 잠그거나 목걸이를 채우는데 손이 좀 예전하고 다르게 좀 말을 안 듣는 것 같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걸을 때 한쪽 다리가 조금 끌리는 듯한 약한 듯하게 느껴지는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얼굴 표정에서도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임이 떨어지면서 무표정하고 표정이 조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글씨를 쓸때 원래는 글씨체가 아주 좋았는데 점점 글씨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아주 초기에 나타나는 느려짐의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떨림이라든지 움직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운동성 증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파킨슨 병에서 이 운동성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비운동성 증상,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는 증상들이죠. 이런 것들로 먼저 오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변비가 심해졌다든지 우리 수면 과정 중에 렘수면이라고 하는 수면 과정이 있는데 이 렘수면 중에 꿈을 꾸면서 실제로 막 움직이면서 팔도 내두르고 다리도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냄새를 잘 못 맡는 것,
기립성 저혈압, 일어설 때 어지러움증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먼저 나타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림만이 파킨슨 증상은 아니고 떨림 외에도 느려지는 것, 그리고 비운동성 증상도 파킨슨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과 치매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른 점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하고 치매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둘 다 비슷한 점이 있죠. 모두 노화와 관련된 뇌 질환이라는 것하고요.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먼저 두 질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파킨슨이나 치매 모두 연령이 좀 높은 층에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뇌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또한 두 질환은 우울증이라든지 수면장애 이런 비운동성 증상이 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은 질환입니다. 그런데 두 질환의 큰 차이점이 있죠. 바로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증상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파킨슨병은요, 뇌의 운동 조절 중추인 흑질에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운동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떨리는 거라든지 느려지는 것, 또 근육이 강직되고 자세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이후 병이 좀 진행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뒤따를 수 있죠. 반면에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뇌의 기억,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 주로 이제 해마나 측두엽 쪽이거든요. 여기에서 병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판단력이라든지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증상, 이런 인지 증상이 중심이 되죠. 그런데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알츠하이머형 치매 같은 경우에도 병이 많이 진행되면 걸음걸이 같은 운동 기능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 치매와 파킨슨 병에 정말로 많이 닮아 있는 질환이 있어요. 바로 루이체 치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파킨슨 병과 알츠하이머 치매 중간 형태로 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초기부터 환각 상태, 환시라고 부르는 헛것이 보이는 거라든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파킨슨병 같은 운동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구분이라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이 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치료 전략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신경과에서 초기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영상 검사나 혈액 검사로 확실히 나오는 건가요? 무슨 사진을 하나 딱 찍거나 피 검사로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한 가지 검사로 즉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과 전문의가 환자분의 병력을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찰을 하고 신경학적 소견을 토대로 해서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때 신경학적으로 떨림이 있는지, 느려진 것이 있는지, 근육의 강직이라든지 걸음걸이, 자세 불안정 같은 주요 증상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MRI를 찍게 되는데요. MRI는 꼭 필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파킨슨병 자체에서는 MRI가 정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MRI를 왜 찍는 걸까요? 우리가 파킨슨병의 특발성 파킨슨병은 뇌 MRI가 정상일 수는 있지만 뇌졸중이라든지 2차성 파킨슨 증후군 같은 다른 질환을 배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MRI 촬영은 꼭 필요한 검사고요. 최근에는 도파민 펫이라는 검사를 하게 되죠. 이 검사는 어떻게 보면 뇌에서 도파민이 얼마나 잘 생성되고 전달되고 흡수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발성 파킨슨병을 확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환자분들의 증상입니다. 신경과 수업을 받는 학생일 때 하고요. 레지던트를 할 때
우리 교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파킨슨 환자는 진료실을 들어오는 모습만으로도 증상을 감별하고 진단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환자분들이 들어오는 모습, 어떻게 걸으시는지, 팔이 떨리는지, 느려졌는지 이런 것들, 신경학적 증상들을 면밀히 잘 보고 환자의 병력을 잘 듣는 것, 그것이 진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의 히스토리, 이야기가 진단의 핵심이자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